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코로나19 사태는 우리 사회를 완전히 뒤바꿔놨습니다. 사람과 접촉하지 않는 언택트가 일상화되면서 불과 3개월 만에 경제활동 패턴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네, 이런 변화는 농산물 유통 시스템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 앞으로의 변화를 전망하고 그 방향을 짚어보기 위해 농산물 유통의 대변혁 연속 보도를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순서로 농산물 유통의 언택트 바람을 강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로 농산물 유통도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전망입니다. 달라진 유통 패턴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언택트, 즉 비대면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매장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물품을 주문하는 언택트 문화가 젊은 층뿐만 아니라 중장년층으로도 빠르게 확산된 것이 주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조사에 따르면 올해 2월 온라인 유통업체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3% 증가했습니다. 2016년 6월 조사가 시행된 이후 온라인 부분 최대 증가폭을 기록한 겁니다. 온라인 유통업체 매출은 2015년 46조 원에서 2019년 79조 원으로 5년 새 70%나 증가한 데 이어 이후 더욱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농산물 소비 패턴도 언택트 대세를 비껴가지 않았습니다. 농촌진흥청의 조사에 따르면 온라인으로 신선 농산물을 구매한 비율은 코로나19 발생 이전 10%에 불과했지만 2달 만에 16%로 늘었습니다. B2C는 더 확대되겠죠, 아무래도. 코로나 이후에 이제 사람들의 경험을 이제 해보니까 이제 편리하다. 과거에 온라인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도 해보니까 편리하다는 걸 느껴서 더 급속도로 확산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유통업계의 언택트화는 도매 시장에도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미 농산물 온라인 경매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올해 양파 등 6개 품목에 대해 온라인 경매를 하고 있으며 9월 이후부터 온라인 생방송 경매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농협도 5월부터 온라인 농산물 거래소를 출범할 예정인 만큼 도매 시장에서도 언택트 바람이 거세게 불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흐름이 도매 시장의 역할을 상당 부분 축소시킬 것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기준 가격을 제시하는 기능이 온라인 경매 시장으로 옮겨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현재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 시장이 농산물 기준 가격을 제시하고 있지만 가락 시장에 들어오는 물량에 따라서 기준 가격이 매겨지다 보니 농산물 가격을 대표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잇따르는 상황입니다. 온라인 경매가 정착이 될 경우 특정 도매 시장에 의존하는 등 물리적인 장벽으로 인한 기준 가격의 한계점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경매나 이런 다른 대체할 수 있는 가격 결정 시스템이 발생된다 그러면 합리적으로 가격이 결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질 거고. 그러며 전문가들은 도매 시장이 언택트 환경 속에서 물류 거점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온라인 유통 채널이 활성화되면 물류의 효율성이 중요해지는데 도매 시장이 산지와 소비지를 연결하는 거점으로 가장 적절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기존에 했던 거는 조금 축소는 되겠지만 또 물류 거점 기능으로서 도매시장 기능이 질적인 변화가 되지 않겠냐는 거죠. 코로나19 이후 뉴노멀 시대, 농산물 유통에도 변화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외래 전염병들이 잇따라 국내로 전파되면서 농가들이 연간 수조 원의 피해를 떠안고 있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과제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철저한 예찰 방제에 힘쓰고 백신과 치료약에 대한 연구 개발을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보도에 손현진 기자입니다. 외래 동식물 전염병 유입으로 인한 농가 피해가 연간 수조 원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오는 만큼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어느 때보다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제 교역의 빠른 증가로 외래 전염병의 유입 경로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는 탓에 철저한 예찰과 체계적인 방역 관리가 최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예찰 방제 체계에 대해선 경고음이 나옵니다. 지난해 9월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보고서를 보면 과수화상병 발생 이전의 예찰과 방제 대책이 예방과 확산 저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행 방제 매뉴얼과 예방 약제, 그리고 방제 시기의 효과 등에 대한 과학적 검증 체계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기후변화 때문에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방제 시기나 방제에 들어가는 농약이나 사용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주시를 해야 되는 그런 체계가 마련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대안으로는 식물 방제 컨트롤 타워를 마련하는 방안이 꼽힙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식물 검역과 방제를 위한 총괄 전담 조직을 마련해 관계 부처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 발 더 나아가면 예찰 전문 인력을 양성할 필요도 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코로나 그런 거랑 거의 비슷한 개념이거든요. 일단 먼저 찾아내야 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병해충 담당 기관의 인력을 늘려야 되는 거고, 공무원이 아무리 많아도 하는 일은 많아서 항상 다 바쁘다 그러잖아요. 예찰 전문 인력을 키워야 되는 거고. 가축 전염병 예찰과 방제 체계에 관해서는 방역 정책과 현장 간 괴리를 줄이는 게 관건이라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처럼 아직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는 병은 농장이 차단 방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현실과 동떨어지거나 농촌 현장과 맞지 않는 방역 규정이 많다는 겁니다. 시설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강화가 됐는데 현장에서 그런 기준을 잘 못 따라가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옛날에 진 축사에다가 현대적인 차단 방역 시설을 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고 철저하게 그 차단 방역이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죠. 실제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전국의 소규모 축사와 창고 21만여 채의 78%가 1980년 이전에 지어진 노후 건물로 조사됐습니다. 많은 질병이 야생동물이나 오염된 환경을 매개로 전파된다는 점을 고려해 축산농가들이 소독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또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등을 더 엄격하게 살펴야 합니다. 아울러 백신과 치료약 개발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과수화상병이나 아프리카 돼지 열병처럼 백신이 개발되지 않은 전염병일수록 국내 농가에 큰 피해를 발생시켜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민간에서는 경제적인 부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정부나 민간에서 연구를 지속을 하는데 경제성 문제가 항상 지적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정부 기관에서 계속 해줘야 되는데 예산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시스템은 잘 안 돼 있는 거죠. 외래 전염병이 습격을 받을 때마다 맥없이 흔들린 농업 안보. 한층 더 견고한 방역 체계를 갖추기 위한 온 국민의 지지와 관심이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MBS 뉴스 손현진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농어촌 버스업체가 줄도산 위기에 봉착하면서 농촌 주민들의 이동권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버스업계 종사자들의 인건비는커녕 기름값도 마련하기 어려운 현실에 최악의 경우 농촌 교통망이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권소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농어촌 버스업체가 줄도산 위기에 놓였습니다. 농촌 주민의 발휘되는 농어촌 버스가 멈춰설 경우 농촌 교통망이 마비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국 버스 운송사업 조합연합회의 조사 결과 코로나19 발생 후 매출액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2월 6일부터 4월 12일까지 전국 시내 농어촌 버스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2,500억 원 이상 줄어든 겁니다. 문제는 감소 추세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매출액 감소세가 가팔라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4월 둘째 주만 놓고 살펴봤을 때 시내 농어촌 버스의 매출액 감소폭이 마이너스 30.8%를 기록해 전체 조사 기간의 평균 감소폭인 마이너스 29.2%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날이 갈수록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표적인 농촌 지방자치단체인 전라남도 내 농어촌 버스는 2월 한 달 동안에만 총 45억여 원의 적자를 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버스업계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인건비는 물론 기름값도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구조 조정, 노선 조정을 많이들 했어요. 거기는 최소화시켜서 운행을 하고 있죠. 하지만 인건비 충당도 어려운 상황이죠. 이에 특별자금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중앙정부가 각계각층의 지원 방식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현 상황에서 버스업계의 도산을 막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농어촌 버스가 고사할 경우 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장기적으로 농촌형 교통 모델 도입을 확대해 농촌 지역 교통 서비스 다변화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정책 대안들, 농촌형 교통 모델로 돌리고 있는 버스라든지 아니면 택시에 대한 요금 지원
그런 사업을 좀 확대를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농어촌 지역 버스업체의 줄도산을 막고 농촌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때입니다. MBS 뉴스 권소환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가 장기전에 돌입했다는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 나왔습니다. 환경부가 최근 개최한 토론회에서 모아진 의견인데요. ASF 감염이 야생 멧돼지를 통해 확산될 수 있고 또 토착화할 가능성도 큰 만큼 철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야생 멧돼지를 통한 ASF 발생을 막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토착화와 장기화에 대비해 효과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최근 환경부가 개최한 야생 멧돼지 아프리카 돼지열병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서 김영준 국립생태원 동물관리연구실장이 강조한 내용입니다. 김 실장은 토론회 주제 발표에서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비무장지대와 지뢰가 존재하는 지역, 또 야생 멧돼지 폐사체를 완전히 수거하기 어려운 지역 등에서는 ASF 발생을 근절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파주와 연천, 철원, 고성까지 거의 대부분 접경지대에서 이 질병이 발생하고 있는 패턴은 북한에서 이 질병이 넘어왔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죠. 근데 이 질병을 근절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사체 수색과 제거가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인데 불행히도 이 접경 지역이 이런 질병들을 통제하기에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는 ASF 바이러스 통제가 되지 않을 경우 접경 지역에서 야생 멧돼지를 통해 ASF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종합하면 ASF가 한국에 토착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김 실장은 그러면서 광역 울타리 설치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빨리 설치해야 한다는 조급함을 떨쳐내고 유지 관리까지 고려해 견고하게 설치하는 동시에 하천이나 강에 대한 보완 조치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폐사체가 계속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 질병이 계속 만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주저할 만한 상황인 것이고 이 질병이 남쪽으로 번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기법을 지금 현재는 강구하는 것이 7개월이 지난 시점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울러 장기적인 대응을 위해서 기초자료가 될 수 있는 정보 수집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어 야생 멧돼지의 사체와 포획, 매몰지의 정보가 꼼꼼히 기록돼야 하고 수색과 관련해서도 수렵인 명부 관리, 활동 기록 등이 철저히 수집돼야 한다는 겁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다른 전문가들 역시 ASF가 장기화할 것이란 전망에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정현규 도드람 양돈연구소 박사는 ASF가 멧돼지 이외의 야생동물, 사람, 차량 등에 접촉해 확산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 3년을 보고 대응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박사는 도봉산, 북한산, 설악산 주변에도 예방적 울타리 설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계절별로 맞춤형 관리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후승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박사는 유럽에선 여름철에 멧돼지 ASF 발생 빈도가 높아진다면서 국내에서도 3월부터 9월에 ASF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환경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검토해 5월 중순경 발표 예정인 야생 멧돼지 ASF 종합대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지난 3월에 이어 4월에도 학교 등교가 무산되면서 우유업계의 학교 급식용 우유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보관기간이 긴 형태로 가공하고 판촉 행사도 벌이고 있지만 물량을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인데요. 낙농업계는 정부가 농산물 꾸러미 사업에 우유도 포함시켜 우유 재고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길수 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학교 우유 급식 중단이 지속되면서 낙농업계와 유가공업계의 시름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급식 우유 시장은 한 달에 약 200억 원으로 방학 기간인 1, 2월과 7, 8월을 제외하면 연간 약 1,600억 원 규모입니다. 온라인 계약이 시행됐지만 등교가 계속 미뤄지면서 유가공업계는 3, 4월 두 달간 약 400억 원의 우유 급식 매출을 잃게 됐습니다. 업계는 급식으로 쓰지 못한 우유를 보관기간이 긴 멸균 우유 또는 탈집 우유 형태로 만들거나 유통점 할인 판매 등을 통해 소진하고 있지만
우유급식 중단이 더 지속되면 버티기 힘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학교가 지금 개학이 늦춰지면서 남는 것들은 탈지 분유나 멸균유로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계속 개학이 늦춰진다고 하면 어느 정도 가면 한계에 다다를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어서 굉장히 우려 상황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낙농업계 또한 우유급식 중단 장기화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농가로부터 원유를 구매하는 유가공 업체가 경영난을 겪게 되면 그 피해가 낙농업계로 이어질 수 있어서입니다. 현재는 낙농가에서 공급하는 원유를 저희가 100% 처리하고 있지만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가지고 학교 급식이 계속 연기되면은 잉여 원유 발생으로 인한 조합 경영이 좀 차질을 빚게 되고 또 그 피해가 결국 낙농조합원에게도 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처럼 급식우유 문제가 계속되자 정부의 농산물 꾸러미 사업에 우유가 포함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거론됐습니다. 학교 우유 급식 중단으로 인해서 그 분유 재고가 상당히 급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낙농업계가 사상 초유의 그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이번에 그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에 우유가 포함이 되었으면 학생들의 건강 증진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고요. 또 낙농업계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 농산물 꾸러미 사업에 우유가 포함될 수 있는지 파악하는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MBS 뉴스 김길수입니다. 배추는 우리 식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채소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배추 중에서도 고랭지 배추는 싱싱하고 맛이 달아서 인기가 많은데요. 해마다 폭염과 기상이변 등으로 고랭지 배추의 안정적인 생산이 어려워지자 농촌진흥청이 배추 생육을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남수지 기자가 전합니다. 표고가 높고 서늘한 덕에 여름에도 배추를 재배하기 좋은 고랭지 지역. 하지만 최근 이상기온 현상이 잦은 데다 폭염이나 태풍 등 기상 상황에 따라 배추 재배 농가가 받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전체적인 고랭지 배추 생산량을 측정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9월 폭염과 가을 태풍으로 고랭지 배추의 생산량이 감소하자 배추 가격이 폭등해 10kg당 2,836원이었던 배추값이 14,440원으로 약 5배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에 농촌진흥청이 배추 주산지 생육정보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고랭지 배추의 생육 상태 및 생산량을 자세하게 예측해 농가들이 보다 정밀한 재배 관리 계획을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해당 시스템은 농장의 기상 자료를 활용해 배추 생육을 예측하는 서비스로 기상 상황에 따라 고랭지 배추의 잎수와 무게 등 작물 생장을 연속적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배추 생육 정보를 확인하고자 하는 농가는 농진청이 개발한 배추 주산지 생육 정보 시스템 누리집에서 주소와 재배 시기를 입력하면 날씨와 배추 생육 모형 구동을 볼 수 있습니다. 폭염이라든지 이런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생육이 부진한 경우가 많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예측해서 농민들이 좀 더 배추 재배에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기술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이번 배추 생육 예측 시스템 개발이 해마다 폭염으로 발생하는 고랭지 배추의 생산량 저하 문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S 뉴스 남수지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지역 단위 농촌관광사업 대상지로 충북 제천시 등 5개 시군을 최종 선정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지역 단위 농촌관광사업은 지자체가 지역의 농촌관광 운영 주체들과 연계 협력해 특색 있는 농촌 및 관광 자원을 활용한 체류형 여행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 대상지는 충북 제천시와 충남 서천군, 전북 김제시, 전남 곡성군, 경북 의성군으로 이들 지자체에는 3년간 3억 6천만 원이 지원됩니다. 충남 천안 배 원예농협이 주식회사 한국헬리콥터와 협력해 배 인공수분용 드론을 개발했습니다. 이번에 개발한 드론은 배꽃 수분 작업 전용 기종으로 400g의 꽃가루를 싣고 20분 동안 과수원 1헥타르의 수분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박성규 조합장은 빠른 수분 작업으로 획기적인 인건비 절감은 물론 착과율 증대 등이 기대된다며 착과 상태를 면밀히 관찰한 뒤 농가에 보탬이 된다고 판단되면 해당 드론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와 서울농협지역본부가 협력사업으로 농기계 구입비의 60%를 지원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 소재 농지를 1년 이상 경작하고 있는 농업 경영체에 등록된 농민으로 농가당 한 기종에 한해 최대 600만 원이 지원됩니다. 단 비조합원인 경우엔 농기계 구입비의 30%만 지원됩니다. 희망자는 오는 5월 4일부터 29일까지 관련 서류를 구비해 농지 소재지 지역농협 또는 소속 지역조합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동물용 의약품 수거 검사를 2018년에서 2019년까지 민간에 위탁 수행한 결과 부적 함률이 1.6%로 유지되고 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수거 검사를 실시한 결과 2018년도엔 1,654건 중 27건, 2019년도엔 1,661건 중 26건이 함량 부적합으로 적발돼 부적 함률이 1.6%로 유지됐습니다. 올해 수거 검사는 조달청 경쟁 입찰을 통해 선정된 동물약품기술연구원에서 국내 유통 중인 동물용 항생제 등 1,650여 건의 검사를 수행하고 검역본부는 위탁기관에 대한 별도의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